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원 중계도 해보네. 예, 그러니까요. 설 연휴에 그 교통편이 원활치 않아서 제가 지금 전주에서 최광욱 전 의원님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좀 색다릅니다. 뭐 특이하고 또 색다른데 예. 혼자서 또 카메라 보는 재미가 있네요. 예. 혼자서 라이브 방송할 적에 저기를 했는데 우리 그러시군요. 방송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어폰도 새롭고. 예, 그렇군요. 서울중앙지법의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단전단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반도 안 되는 거죠. 일단 형량이 그 이상민의 소행에 비춰서 아주 적합하게 단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5년 구형을 했을 때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뭐 보통 15년까지 선고를 해도 그 무방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덕수 씨가 23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덕수는 그래도 자기가 위증한 거 자백이라도 했습니다. 예. 이 이상민은 끝까지 계속 부인했어요. 다. 그 자기 문건 문제 관련해서도 끝까지 그 소방청과 경찰청에 지시한 문건을 뭐 제대로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를 포함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쐐기를 박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 0시 30분 전화를 해서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법원이 일단 차례차례 지금 내란은 계속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새롭게 자기 당의 재판부에서 또 추가된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서 2월 19일 선고에도 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뭐 무죄가 유죄로 되고 유죄가 무죄로 되는 정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또 판결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의원님이 그 마지막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경진 부장판사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뒤에 몇 가지 물어봅니다. 징역 7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무죄, 그리고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하세요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서 씩 빙그레 웃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무죄 어떠셨어요? 부분도 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무죄 부분도 공시해달라고 하고 판결 선고를 듣는 와중에도 뭐랄까 긴장하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그 본인이 생각한 형보다 지금 가벼운 형을 받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상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놓인 것 같은 표정이어서 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문제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으면 또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재판들이 쭉 선고가 나오고 나중에 항소심에서는 이게 모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 형보다 더 낮은 형을 항소심이 선고한다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심은 여론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사법부의 향후의 그 진로나 전망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에 비춰서 1심의 형의 선고가, 판결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무리한 그 내용을 설치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 그 백대현 판사가 하는 것처럼 내용은 막 들어보면은 무기징역급인데 나중에 선고할 때 보면은 징역 7년도 이렇게 또 보였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우리가 지금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적 시각에서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가 계속 거짓말을 해가면서 실제는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가지고 단전단수를 하려고 했다. 예. 이런 점들이 얼마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모독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 뭐 징역 7년 같은 형을 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뉴스 중에 그런 걸 봤거든요. 그 부사장인가로 있던 사람이 뇌물을 요구했어요. 그 4억인가 뇌물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다 자백도 하고 그 사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냥 공기업 하나에서 그냥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뇌물을 요구했던 상황과, 행안부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들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벌이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다수를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과, 또 국민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국회에도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이고 법정에까지 와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던 전직 국무위원이자 전직 판사였던 자의 죄책이나 죄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더 가벼운 것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징역 7년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그 단전 단수를 해서 언급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기관을 봉쇄했고 그리고 단전 단수 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라고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일이고, 그 지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소방이 일부 움직였잖아요, 또. 예. 근데 그거를 권리행사 방해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를 또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재차 확인하지도 않았고 결국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소방청에서 소방청장이 지시를 받고 회의를 소집하고 서울소방본부에 지시도 하고, 근데 그냥 이행이 안 됐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리행사 방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뭐 특검이 당연히 항소를 하면서 잘 그 지적을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이상민은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문건을 받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봤을 뿐이다 하는 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부 거짓말이라고 다 인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는 안 갔다. 근데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민이 자기 휘하에 있는 소방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소방청이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움직였느냐, 이거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전단수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양형 부분에서 참작할 수 있는 문제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과 김용현이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다. 그리고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국헌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라고 판단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예. 이게 이제 내란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기현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은 무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가능성이 0%고,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이미 앞선 재판부에서 백대현 재판부까지도 수사권은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여러 차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2월 19일 지기현 재판부가 아주 이상한 판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공소기각,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우려되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못을 박았고 이번에 그 류경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의 판결이 지교연이 뭐 아예 모르고 영향받지 않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나 국민의 정서를 넘어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다른 법원의 재판들을 통해서 싹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뒤집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교연이 또 기상천외한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무죄로 만들 가능성은 없다. 유일하게 걱정해야 되는 거는 공소기각인데 그것도 백대현 재판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영장 재판부에서도 다 수사권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뭐 그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유 부장판사는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 그래서 비난 가능성 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범 감경을 선언했듯이 유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모의한 정황이 없고 그다음에 소방청에게 전화를 단 한 통만 했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 추가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단전 단수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의 15년 구형을 7년으로 이게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초범 감경인가요,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초범이라는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왜 초범이라는 말을 그렇게 거기다 쓰냐면 그 판결문의 마지막에다가 그 형량을 그 정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그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과 유무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일종의 그 부동 문자로 박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일반 범죄의 재판처럼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런 그 뭐랄까 좀 나태한 생각, 헌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생각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뭐 초범이라고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여기 초범에다가 중점을 두고 내가 깎아준 게 아니다라는 볼멘 소리를 이제 뒤에 이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그 감경하지 않아야 될 사유를 감경 사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내란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든다. 아무리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주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 바에는 이상민의 위치가 행안부 장관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중앙고등학교 동문들끼리의 연속되는 어떤 이심전심으로서 연락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범행 전후에 이상민과 윤석열 간의 통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그 내가 본 기록에는 없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경 사유로 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미흡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단전단수에 그 직접 그러면 이상민이 가가지고 수도관을 깼어야지 그러면 형을 더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아니죠. 한덕수는 그러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뭘 다 막아서 그렇게 중형을 선고했나요?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헌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책임이 그리고 그 범행의 질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판단해야 될 일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 문자에 입각한 그냥 기술자의 모습으로 판결을 한 게 영혼이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도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가 초범이라는 측면에서 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더 중형을 때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덕수도 모의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상황은 똑같아요. 이상민이나. 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그런 측면에서 더 높이 평가를 받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너무나 놀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미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진관 판결이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의 특징은 철저하게 국민주권과 헌법 원리에 기반해가지고 모든 논리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 당시에 벌어진 상황, 그다음에 그때 마땅히 취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짚어낸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의 측면에서 또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부작위에 의해서 그런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의무를 저지해야 할 의무를 진행하기는커녕 시킨 대로 더 꼼꼼하게 뭐를 더 보충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형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 이상민의 경우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사의 시각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하는 점들을 국민들이 이번에 꼭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간절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그 유경진 판사 건도 어떻게 보십니까? 법 왜곡죄 적용을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법 왜곡죄가 적용되기에는 우인성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양형 부분에서 판단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왜곡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라서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댓글이 항상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런 경우 법 왜곡죄가 적용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봤던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리적으로 이게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그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그 법 왜곡죄가 그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번에 추가로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통과시키기 직전에 전원이 퇴장을 하던데 그 재판 소원과 대법원 증언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민주당이 그 전부터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약속이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경종을 확실하게 울릴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내란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유연적인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분개해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서부지방법원을 때려부수는 그 난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득달같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항의하거나 개탄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주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의원실마다 다 찾아다니고 뭐 이래저래하게 언론에다가 또 뭐 이런저런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디에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성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들끼리 우리 밥그릇을 지키고 우리 권한을 일종의 감시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 불투명하게 그냥 우리끼리 행사하겠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아쉽고 이 개혁 안에 법 왜곡죄 부분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이 그 긴장하고 조금 더 재판에 집중하고 기록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늘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인력을 보강해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가진 그 동종교배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걸 이제 견제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심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모든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호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절대 사심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사심제 재판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권을 무죄로 만들려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심제라고 하는 것을 그 국힘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족벌 언론들도 함께 지금 떠들고 있던데 법사위에서의 그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힘의 행패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은 어느 쪽 말이 더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할 수 없고 모든 판결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거기다가 요건을 적어 놓을 때도 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헌법을 어기고 있을 때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심제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 사람들 늘 할 말 없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늘 얘기하는데 이 재판 소원 문제가 제기된 거는 이미 수십 년 된 일입니다. 계속 얘기가 돼 왔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번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계속 수십 차례 확인이 돼 왔던 일이고 그때부터 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안으로 기소가 돼서 언제가 대통령이 될 거를 예정하고 이게 그러면 시작된 논쟁이냐 이런 점들을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지적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도저히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힘이 저렇게 비논리적인 그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저항하는 것은 그만큼 이 수구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고 그만큼 또 이자들의 뿌리가 깊고 넓다 하는 걸 입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사심제 논란을 놓고 추미애 위원장 앞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충돌하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을 대리해서 나왔는데 사심제는 유언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판 소원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 소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장면이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논의 또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분야입니다. 예. 그냥 들어보셔도 어느 쪽이 더 국민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건지 금방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자가 그 사심제는 위헌이고 뭐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동적인 말이잖아요. 근거도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 선동적인 일종 정치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건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혹은 밥그릇이 깨질까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이 개혁을 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곧바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뭐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예측됐죠. 그거 다 예. 자기들이 짜고 와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건데 뭐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잘 된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입니까? 그렇죠. 절대 아니지. 일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그 사례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속내는 그런 거예요. 예. 그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대법관은 이제 26명이 되면 예. 그러면은 당연히 9명 있는 사람이 더 희소성이 있고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불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할 방법은 없는데 이 명시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고 부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마음속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왔는데 왜 우리를 그 밑으로 끌어내리느냐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이 참 그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대법관이 앞으로 14명에서 이제 26명으로 12명 증원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난 후에 예. 27년 이후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혹시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그 법원의 일종의 그 연공서열 구조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조금 이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취지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성원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뭐 또 대법관으로서 일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유력한 후보로 매번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 내용은 이것도 역시 댓글 내용인데 최근 그 각종 영상 댓글이 그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조희대 체제에서는 안 되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조희대 이래로 사법부에 너무 많은 실망만 계속 거듭하고 있다가 그 오랜만에 좀 국민들의 속을 풀어주는 판결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대법관으로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앞으로의 대법관 인선에서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명씩 계속 이제 늘려나간 해마다 4명씩을 추가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이진관 부장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예.
자, 다음으로는 그 공소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 기각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최근에 이 공소 기각이 3차례 발생했습니다. 살펴봤더니 먼저 예.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 기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 번째 김건희 집사 김예성 비리 혐의에 대해서 역시 법원이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공소 기각을 내놓으니까 조만간 종합 특검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조금만 어긋나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공소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특검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2차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할 여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지금 공소기각된 사안들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또 공소를 다시 제기하면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기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제 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소가 돼서 또 재판 받을 수 있기를 엄히 단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는 이렇게 공소권 남용도 쉽게 인정하고 공소기각도 남발하는 법원이 왜 그동안에 그 검찰의 어거지 수사와 억지 기소에 따른 그 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신중했는지 이 점도 꼭 한번 짚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특히 또 권력을 가졌던 자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왜 법원의 시선과 판결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지점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전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법원을 보면 영장 자판기 같다. 검찰이 기소하는 걸 모두 다 영장을 발부한다. 그랬던 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체제의 지금 법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계실 때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은 10,000명한테만 평등한 것 같다. 아, 5천만 국민 중에 만 명한테만 평등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 얘기를 하신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법부의 현실을 지금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김건희 특검과는 무관하지만 지난번에 그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 50억 뇌물에 대해서 무죄가 났고 그리고 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이 됐잖아요. 이때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공통점으로 희한하게 나오는 게 이 검사가 묻어 있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검사였거나 아버지가 검사였거나 검사가 직접 저질렀거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게 유독 많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럴까? 예. 이 사람들의 보통 일종의 패밀리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의 판결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현실 속에 있고 얼마나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만은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사법부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가 그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이나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법그릇을 지키는 데에 전념하겠다.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달 만에 다시 이루어지느냐라고 국민들의 관심이 컸는데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 같지 않으시죠? 우리 정청래 대표가 지적을 했던데 자기가 하자 그러놓고 자기가 불참하고 이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만큼 저 당의 수준이 그렇게 천박하다는 거고 대통령이
아니 그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때는 전혀 없었던 일들을 대통령이 지금 앞서서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소위 극우 아스팔트 내란 지지 세력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떨쳐내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 이게 저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자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여전히 내란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고 윤호개인 외에는 내세울 만한 모토가 없는 정당이고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다름 아닌 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었잖아요. 이거는 국민적 차원에서라도 예. 예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예. 2시간 전에 돌연 이게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무슨 면담을 요청하고 뭐 회담을 하자고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걸 넘어서서 정말 무례하고 형편없는 집단입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두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1대1 면담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거였다면 오히려 이번에 참석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대표와 함께 뵙지만은 나중에 꼭 1대1 소위 영수회담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 본인이 지금 회담을 거부하면서도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그런 식의 의사를 뭐 명백하게 보인 적도 없고 그냥 그 무례하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국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명분이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스스로 이제 밥상을 걷어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그렇죠. 그 여당 네. 입장에서는 네가 싫다고 했잖아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건데도 안 오고 본인이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만나자고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저기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이 그 충주 전통시장에 갔는데 의원님이 이 영상 보셨을지 예.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을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예. 맞은 그 환경미화원 그분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이렇게 뿌듯해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환경미화원에게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기다리세요. 좋은 거 받았어. 바다 가러? 어디 뭐 하시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여기 뭐 기다리시는 울지 마시고요. 박하님 보려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박하님 보려고 왔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동계 오시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기다리세요? 진짜요? 제가 보는 거 안녕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나오지 마시고. 훌륭한 일 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영상으로 못 보고 이 스틸 사진을 봤는데요. 예. 그분이 뭐랄까 이렇게 약간 멍하게 감격하신 모습을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갈 때마다 왜 그 지난번에는 그 할머니 그 밭에서 캔 그 농산물들 몇 개 이렇게 펼쳐놓은 할머니한테 얼마나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눈높이를 그러니까 맞췄죠. 그 그때도. 전까지 그렇죠. 자, 자리만 지켜주세요. 자리만 지켜주세요. 앞쪽으로 밀면 다치십니다. 밀지 마세요. 그 전까지의 정치인들이 일종의 의례적 방문 혹은 서민을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출된 장면들이 특히 윤석열 시대 때 그 많았다고 한다면 그 재벌들 세워놓고 어거지로 떡볶이 먹이고 하던 그 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거와 얼마나 진정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를 드러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기의 그냥 일정 중에 하나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가족들이 다 청소원으로 일을 했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대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공감하시는 거고 그런 점에서 또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알리고 또 이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평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과거의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삶이나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배경들을 보면 이거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라서 조금 더 국민들께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